20세기 수학계에 호련히 나타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린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20세기 과학계의 가장 위대한 미스테리, 알렉산더 그로텐디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기 분야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가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완벽한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간 한 남자의 뒷모습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정신이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그냥 증발해버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바로 전쟁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진 그의 어린 시절로 말이죠. 그의 삶은 시작부터가 정말 평범하지 않았어요. 아나키스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국적도 없이 난민으로 떠돌면서 가족과도 헤어져야 했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용소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혼돈과 상실, 트라우마 그 자체였습니다. 훗날 그가 수학 안에서 찾으려 했던 그 완벽한 질서와는 정말 정반대의 세상이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망가져버린 무질서한 세상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평생에 걸쳐서 완벽한 질서를 찾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텐디크에게 수학은 그냥 머리로 푸는 학문이 아니었어요. 인간 세상의 갈등이나 더러움이 전혀 닿지 않는 완벽한 세계, 일종의 안식처이자 성역이었던 겁니다. 이 질서를 향한 열망은요, 그를 수학계의 한복판으로 이끌었고 현대 수학 역사상 가장 눈부시고 생산적인 시대, 바로 그의 황금기를 열게 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그는 수학계의 중심으로 들어와서요. 말 그대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몇 개 더 푸는 게 아니었어요. 뭐랄까, 수학의 본질 또는 심장을 찾으려고 했다고 할까요? 기하학, 숫자, 논리, 이 전혀 달라 보이는 것들을 하나로 꿰뚫는 거대한 통일 이론, 그런 보편적인 틀을 만들고 싶어 했죠. 바로 이 이미지처럼요, 제각각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구조의 일부라는 것, 그걸 수학의 언어로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의 스킴 이론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았던 기하학과 대수학 사이에 다리를 놓아줬고요. 토포스 이론은 한술 벗떠서 수학이라는 학문의 논리적인 뼈대 자체를 재창조했어요. 이 개념들이 워낙 혁명적이라서 아예 새로운 수학 분야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얼마나 차원이 달랐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밌고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번은 동료가 소수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57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57은 3 곱하기 19, 소수가 아니죠. 동료들은 당연히 농담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우리처럼 57은 소수인가 아닌가를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높은 추상적인 차원에서 소수라는 개념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머릿속에서 57은 어떤 일반적인 속성들을 소수와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로텐디크 소수였던 셈입니다. 사고의 스케일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수학계의 정점을 향해 가던 바로 그 순간 그가 몸담고 있던 과학계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주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급진적인 평화주의자였고 환경운동에도 목소리를 냈죠. 그런데 자기가 평생을 바쳐온 이 순수한 수학 연구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연구비를 지원하던 기관들마저 군과 연결되어 있었고요. 이건 그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눈 감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두 이미지가 그가 내린 선택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수많은 지성이 모여 토론하던 저 활기찬 세계를 등지고 완벽하게 혼자가 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 그는 마침내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났습니다. 프랑스 피레네 산맥의 한 작은 마을로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은둔자로 살았어요.
거의 모든 사람과의 교류를 끊은 채로요. 그리고 2014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살았죠. 그가 남긴 건 세상에 발표되지 않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글과 명상록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연구는 더 이상 세상과 나누는 게 아니라 오롯이 우주와 나누는 그만의 대화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기 힘든 삶과 어딘가 쓸쓸하게 느껴지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가 남긴 유산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공적인 유산. 이건 지금도 물리학, 인공지능, 암호학까지 현대 과학을 떠받치고 있는 그의 수학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유산. 바로 추상 세계의 완벽한 순수함을 사랑했지만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의 타협과 모순은 끝내 견디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바로 그 자체죠. 그가 넘긴 수학과 파종이라는 자서전을 보면요. 그가 평생에 걸쳐서 얼마나 깊고 개인적이며 또 거의 영적인 수준의 탐구를 해왔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학자를 넘어서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모습이 보이죠. 어쩌면 이 이미지가 그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진짜로 살았던 세계는 바로 이런 순수한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였을 겁니다. 그의 은도는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오직 완벽한 추상의 세계에서만 숨쉴 수 있었던 한 위대한 정신이 다다를 수밖에 없었던 가장 논리적인 마지막 단계였을까요? 이 질문은 아마 그가 남긴 수학의 난제들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